보기를 준비하는 남북 소통 버라이티 이제 만나러 갑니다. 외화를 보러 가지고 방에 바치는 겁니다. 모두 핵 개발에 들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금에 손댄 사람들은 없어지는 거죠. 당에다 바쳐야 될 돈을 빙땅도 하고 뇌물도 받고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방. 뭔가 불을 다룰다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무지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때려 부셔야 돼요. 왜? 여기 안에 일요일 밤 블록버스터급 토크 대전 대한민국 최강 입당 꿈들입니다. 사우스포 소개합니다. 네, 정말 이만갑의 브레인이자 이만갑의 꽁트를 맡고 있고 그 외에 뭐 이만갑의 모든 역할을 다 맡고 있죠. 네, 김영철입니다. 아니 근데 저도 여기 이만갑 와가지고 제가 좋은 게 뭐냐 보니까 영철 씨가 고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굉장히 만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나니까 저한테 어떤 고정의 위치가 오더라. 우리 정은별 씨는 뭐 연기 완벽하시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이 최고의 배우신데 아드님들은 또 영재. IQ가 무려 뭐 150, 160 이런 자녀들을 두셨는데 아버지는 지금 바보라고. 네, 키가 그 정도 됩니다. 키가 그 정도 됩니다.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 지난번에 법대법 코너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사기나 아니면 뭐 좀 더 기업 전문가, 분쟁. 뭐, 예, 분쟁을 뭐 전문으로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혼 전문가세요. 예. 그래요? 예, 아니, 이유가 뭐, 뭡니까? 이혼 전문이 어때서요? 사실 저는 돈보다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 다른 거는 다 돈이나 이제 부동산, 물건을 다루는데 이혼만큼은 사람을 다루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인생 이야기. 사실 그 법률의 백화점이라 볼 수 있어요. 뭐 부동산 문제, 뭐 사람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집합되어 있는 게 이혼 전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혼 전문이 요즘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가 좀 전문을 좀 바꾸려고 해요. 북한법 전문으로 한번 바꾸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렇죠. 통일되면 제일 바쁘시겠어요. 그렇죠. 윤영빈 씨, 너무 저는 남편하고 숨죽이면서 봤어요. 예. 지면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저는 울었어요. 얼마나 떨리든지. 근데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한 2대 맞는데 끝났구나. 뻥 맞았어 뻥. 세게 맞았어요. 아팠죠? 아픈 거보다 정신이 없더라고요. 바라락 하고 근데 뭐가 그 순간에 번쩍번쩍하고요. 눈빛이 딱 바뀌셨어요. 다행히 이제 그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얼른 잡고 늘어졌죠. 네. 아, 저희도 보면서 네.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드디어 딱 맞고 나서 네. 드디어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 맞아요. 뭔가 눈빛이 강해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 말씀이 틀린 게 없는 게 이 맞아야 정신 차려. 그렇지. 시력이 나쁘잖아요. 네네. 그러면 렌즈를 끼고 해요? 아니면 그냥 해요? 아니 근데 저 눈이 뭐 되게 많이 나쁜 편은 아니고요. 야간 운전할 때 불편한 정도 수준이라서. 그냥 약간 폼으로 끼는 거죠. 예? 안경 폼으로 쓰 약간 그런 면도 좀 있어요. 그래서 얼굴 생김새가 좀. 아니요. 화가 치밀어 올라요. 이럴 때 한 대 쳐보세요. 장난으로 그냥. 장난으로 어깨 같은 거 쳐도 되잖아요. 근데 되게 칠 때가 많아요. 윤영빈 씨, 정경민 씨 임신하셨죠? 네, 네.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시죠? 너무 사랑하죠. 근데 유학 가신다고. 유학 간답니다. 격투기 유학을 갑니다, 드디어. 근데 와이프 그냥 두고 혼자 간다고. 사실은 유학이라 그러기는 조금 창피하고요. 견학 정도. 예. 아, 그래도 한 1년은 갈 거 아닙니까? 열흘. 여행 아니야 여행? 감기 속성으로 알려주신다 해서 와서 배우러. 이인철 변호사님이 직접 자기 본인의 글러브를 가져오셨대요. 아, 그래요? 한번 대결해보고 싶다고. 꿈이 윤영비 씨랑 한번 저는 이제 완전 초보거든요. 한번 네. 그냥 아, 서보자. 복싱 배우세요? 한 달 됐습니다. 아, 진짜? 아, 근데 또 안 배우고는 장난칠 수는 없죠, 그죠? 저기 말씀 많이 하지 마시고 일단 나오세요. 네. 이인철 변호사님, 의외다, 의외. 배우신데요. 장난이 아니신데? 네. 아니, 스텝 이상해. 스텝이 이상해. 아니
진짜 한 달 하셨다고요? 들어오세요. 들어가세요. 이인철 변호사님은 진지하셔요. 네. 진짜 분하죠. 근데 경기진 때문에 분하지. 때리면 죽을 것 같고 때리진 못하겠고. 너무 화가 나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잘하긴 잘했어요. 김영철 씨 1분만. 아니야, 나. 김영철 안경 벗고. 안경 벗으면 안 보여. 허이. 얘 제대로 하잖아. 자, 이게 뭐 하는 코너야? 이게 뭐 하는 코너야? 네, 맞습니다. 이만갑 시청자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세상 그 어디서도 따라올 수 없는 한 번 보면 절대 멈출 수 없는 매력의 추순영입니다. 첫 번째 보도입니다. 북조선의 지도자 김정은이 투잡을 뛰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중국에서 꼬치를 팔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인데요. 패기 있게 내쳐진 머리 스타일, 펑퍼짐한 인상 등이 멀리서 봐도 한눈에 김정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선양의 김정은이라고 불리는 38세 중국 청년 시아라고 합니다. 이미 동네의 인기 스타인 그는 손님들과 사진 촬영을 하는 등 팬 서비스까지 잊지 않으며 인기 관리에 한창이랍니다. 이미 리만갑에서 짝퉁 김부자들이 소개된 바 있었는데요. 특히 하워드 동무는 아예 작정이라도 한 듯 최근 미국 내 북조선 대사관에 들어가 김정은 흉내를 내다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보기에 누가 가장 김정은과 닮아 보이십니까? 이분들보다 내가 더 닮았다 하는 분들은 시청자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라요. 다음 보도입니다. MC 박은혜 동무, 신은아 동무, 그리고 저 주순영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자. 없어요. 바로 남북의 절세 미인입니다. 그런데 남북 간의 미의 기준이 조금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남조선에서는 곧 소멸할 것 같은 작은 얼굴이 인기인데요. 하지만 북조선에서는 작은 얼굴은 쥐대가리라며 놀림을 받기도 합니다. 저처럼 달덩이같이 동그랗고 환한 얼굴이 큰 인기라는군요. 야, 재밌다. 두 번째, 목주름. 남조선에서는 주름 하나 없이 가늘고 긴 목이 인기인데요. 북조선에서는 목주름은커녕 장사 다라를 머리에 일 수 있을 만큼 튼튼한 목만 있으면 됐다고 합니다. 또한 가는 다리와 쇄골 역시 북조선에서는 인기 꽝. 다리가 가늘면 오히려 가는 나무 막대기를 뜻하는 오리대 다리라며 놀린다네요. 한 탈북 여성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의 움푹 베인 쇄골을 보며 남조선이 멋먹을 리 없는데 어찌 저렇게 삐쩍 말랐냐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북조선에서는 튼튼하고 보기 좋게 건강한 매력이 큰 인기랍니다. 다음 보도입니다. 최근 북조선 내의 유행어는 무엇일까요? 주민들뿐 아니라
간부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인 말은 둘째 며느리라는데요. 바로 김정은을 뜻하는 은어랍니다. 김정은은 노동당 제1비서라는 엄연한 명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부들조차 둘째 며느리 김정은, 둘째 며느리 짓이라며 김정은을 얕잡아 부른다고 합니다. 이는 둘째 며느리를 보면 첫째 며느리의 정을 안다는 북조선의 속담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첫째 며느리 김정일 시대에는 배급이 안 돼 주민들이 고생했다면 둘째 며느리 김정은 때에는 배급은커녕 그나마 장사조차 철저히 통제해 더 살기 어려워졌다는 불평이 가득하답니다. 또한 지방 주민들 사이에서는 평양 거울이란 말도 유행인데요. 평양에만 번지르르하게 건설 사업 해놓고 김정은의 위대한 업적인 양 떠들어대는 것을 비유한 말이랍니다. 그 평양 거울 즐겨보는 둘째 며느리, 제발 거울 그만 들여다보고 집안 식구들과 살림이나 신경 좀 쓰시라요. 다음 보도입니다. 리만갑 시청자 동지들 중에도 평양 여행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북조선이 야심차게 내놓은 새로운 관광 상품 덕에 외국 인민 동무들의 평양에 대한 관심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북조선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외국인 관광객 맞춤형 상품은 바로 평양교사 1일 체험 여행. 북조선 중학생의 영어 수업에 참관해 직접 가르칠 수 있는 관광 상품입니다. 수업에 참여한 외국인 동무들과 북조선 학생들이 서로 테니스 공을 주고받으며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공이 여학생이 머리에 맞자 웃음바다가 되는 등 비교적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지는데요. 고려 여행사는 이 수업 영상을 인터네트에 게재해서 동무가 용감하다면 북조선 학생들의 영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라며 어저씨 홍보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북조선도 좀 변화의 흐름이 보인다고요? 뭘 모르시는 말씀. 최근 미사일 문제 등으로 굳어진 나쁜 이미지를 던져버리려는 꼼수라는군요. 미제 원수라고 배격할 땐 언제고 국가의 이미지를 위해 미제를 이용하는 북조선의 요상한 심보. 김정은 동무, 당신의 큰 얼굴이 가려지지 않듯 그 불편한 진실이 그런다고 가려지겠습니까? 맞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쉬운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 다음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예, 오직 이만갑에서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북한 이야기. 오늘은 특별히 이 주제를 사우스포가 꽁트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보시죠. 이야, 고조 기르니끼니 내가 저 통치 자금이 필요한데 말이야. 니 보라, 우영철 동무. 이리 오라. 숙이라. 야, 고조 어디 그 돈 파묻어 놓은 거 없는지 세세 면밀히 파보라. 엄마! 비자금! 안돼! 팽영! 그럴 줄 알고 여기 내가 해외에서 저 보험금 내가 불려놓은 거 가져왔잖아. 와, 그래. 야, 요 듬직하고만. 이제 쓰라오. 응? 써도 되잖아. 이야, 그래. 이 돈 가지고 내래거죠? 내 딸 분유도 사야 되겠구만. 야, 이번에 말이야. 내 그 새 차 사야 되니까 돈 좀 더 가져라. 엄마! 이제 진짜 비상금 안 돼! 대용! 짓궂어! 그럼 마지막 이거 싹 다 갖고 왔잖아. 이제 이거 비상금인데 이게 진짜 끝! 고소 누가 끝이래? 고소 라이터! 라이트 펀치! 그래. 장군님, 고소 제가 주먹질 해계지고 이 비상금을 챙겨왔습니다. 좋은 일에 써주실 라이터!
이리 와보라. 예. 그 형빈 동무 주먹 쓰는 거 내가 봤어. 어? 야, 우리 언제 시간 날 때 맞짱 한번 뜨자. 알겠습니다. 내가 아주 죽여주겠어. 바라는 맙니다. 예. 야, 이 돈 가지고 그저 마식령 스키장도 넓히고, 별장도 더 짓고. 이야, 이거 생각만 해도 그냥 심장이 그냥 쫄깃쫄깃하구만. 야, 나 돈 쓰가서 돈 있는 돈 다 가져오라. 다 가져오라. 오늘의 주제 북한을 움직이는 검은 돈. 북한을 움직이는 검은 돈, 김부자의 비자금. 김정은과 그 가족들이 1조 원이 훨씬 넘는 비자금을 감춰놨다고. 일본, 홍콩, 마카오 추산이 40억 달러 정도. 10% 이상이나 더 밝혔겠죠. 다 못 밝혔을 것이다. 물놀이장, 스키장 건설하는데 별장을 확장하고 크게 만드는데 자기 아버지의 2배 엄청나게 이제 탕진하고 있죠.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다 뺏어갖고선 자기네가 다 써먹고. 되게 억울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우리 건데 인민도 굶어 죽어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두 핵 개발에 들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자금이고 뭐고 거기 북한에 있는 돈이 다 자기 돈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우희 씨는 혹시 비자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북한에 있을 때는 전혀 몰랐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한국에 와서 들으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이. 근데 그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그 기왕후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연철승상이라고 나오는데 정말 수많은 그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뺏어낸 그 돈과 금을 숱한 비자금으로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주인공이 그걸 다 빼앗아서 다 찾아내서 인민들에게 다 나눠줬거든요. 인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보통 백성이라고 그러죠. 예. 그거 보니까 김정일 비자금 많잖아요. 빨리 네. 뺏어서 저도 한 몫 좀 챙겼으면. 근데 오늘따라 유난하게 아름다운 우리 윤아영 씨. 북한에 뭐 이렇게 라고 보세요? 고민을 안 한다. 또. 오늘 너무 이쁘고. 너무 그냥 내가 오늘 아, 내가 북한에 지금 저 이 이쁘다 얘기를 보더니. 지금 1년 넘어서 지금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도 지금 희석 오빠가 제 속사정을 지금 아니까 그냥 구제하는 셈 지금 한마디 던진 거예요. 아, 그냥. 요즘 속사정이 저 어떤데요? 사기당하셔가지고 돈 잃으셨거든요. 근데도 웃고 다니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웃어 했더니 뭐 어떡하겠어요? 웃고 계시니까. 예. 지금은 잠시 저를 떠났다가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돌고 도니까. 돌고 도는 돈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북한에는 비자금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있지 그럼. 있지 그럼. 그 김정일이가 살아생전에 해마다 이제 조성한 저기 비자금이 2, 3억 달러인데 지금까지 모으고 해외 몇 조다? 은행에 은닉한 돈은 50억 달러인데 이게 이제 하나로 하면은 50조. 5조. 그렇죠. 약 5조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 피아니스트 김철웅 교수님 혹시 북한에 진짜 이 김부자나 김정은은 비자금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뭐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 김부자 정치 형태가 선물 정치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뭐 선물을 주려고 하면 그냥 한두 푼 가지고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 국민들에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선물 형태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 명품, 최고의 명품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 액수가 있다면 과연 얼마나 운익을 했을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야, 그런가 하면 우리 김광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제 전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비자금 있습니다. 있고 미국 쪽에서 이제 추산이 됐었죠. 한 40억 달러 정도가 이제 해외에 은닉돼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 북한에서는 우리가 보건대 한 20억, 최소한 2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집에서는 어떻게 감추세요? 아, 집에서요? 별로. 목이 매시네요. 별로 서로 상관을 안 합니다. 저는 제 계좌를 제 와이프가 이제 보지 않고 그다음에 뭐 저도 뭐 돈 생기면 보통은 이제 주는데 철저한 김정은이에요. 보통은 주는데. 그 부인이 북에서 오신 분이라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서울 여자를 만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거의 무슨 비자금에 뭐
검사 같아요, 진짜로. 제가 유일한 공간이 차잖아요. 그렇죠. 그 차에 넣어놔요. 근데 주일마다 제가 일요일마다 제가 교회를 타고 가요. 근데 와이프가 옆에 딱 앉자마자 그거부터 내요. 그것마저도 그게 3대에 걸쳐서 후각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워요. 왜냐면 예. 저는 요즘 새로운 방법을 하나 연구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건데 비자금을 어쩌다 생기면 봉투에다 넣어요. 봉투에 거기다 써요. 여보, 더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우리 변호사님도 한번 여쭤봐도 돼요? 뭐요? 혹시 비자금? 비자가 없어요. 에이, 진짜 없어요? 비자가 없고.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장소까지 안 물어보고. 주변의 비자금을 정말 잘 좀 숨기는 분들의 그 사례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요. 남을 가장해서 얘기해요. 그렇죠. 남의 사례라고 가정에서. 해야지. 어차피 여러분 그 뭐 여러 다른 계좌에 넣던 뭘 사던 본인 이름으로 된 것은 재판하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재판하면은 뭐 부동산, 예금, 주식 다 나오니까 비자금도 비자금도 이혼 사유가 나오죠. 되나요? 그럼 비자금 자체가 이혼 사유는 안 되지만 비자금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혼을 했을 때잖아요. 그렇죠. 이혼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혼을 전제로 해서 일단은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비자금을 지키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하지 마시고 친정 식구 명의로 해두시고 아니면 본인이 지금 사고 싶은 걸 미리 사두세요. 뭐 명품백이라든지 미리 사두면 그건 지킬 수 있으니까 이혼하는 순진하게 생각을 그냥 본인 명의로 해두면 다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을 하겠다 싶으면 한 달 전에 내 이름으로 된 걸 다 바꾸고 명품백을 사고 그러니까 오늘 김정은 비자금보다 사실은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우리 생활에 도움되는 거. 근데 이게 비자금이라는 의미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남편들이 숨겨놓은 돈이랄지 아니면 정치인들이 그 허가되지 않은 돈을 몰래 숨겨가지고 하는다 이런 식으로 비자금이라는 용어가 쓰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저희하고 보면 이렇게 단어의 의미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비자금이라는 의미가 저희하고 같은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북한에서는 방자금이라고 합니다. 혁명자금이죠, 혁명자금. 충성회 외화벌이 하면 다 알잖아요. 충성회 외화벌이는 뭐 누구나 다 하게 되는데 그 충성회 외화벌이가 바로 비자금입니다. 충성회 외화벌이. 충성심으로 외화를 벌어 가지고 자기 기업소에다 바치는 게 아니고 당에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회 외화벌이라고 하는 건데 공장 기업소마다 충성회 외화벌이 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자기네 일하지만 여기서 그 공장에서 외화를 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광산에 보냅니다. 그 사람 일은 이 사람들이 대신하고 그 사람들은 광산에 가서 구물 캐가지고 충성회 외화벌이로 해가지고 당에다 바치는 거죠. 그럼 얼마 정도 되겠냐? 제가 있을 때는 한 3조 원 정도. 스위스 은행이 한 20억 불이 있었고 북한 내부에 있는 자금화를 시킬 수 있는 금이라든가 유색금속, 아연이라든가 구리동 이런 것들이 한 10억 불 정도. 한 30억 불 정도는 항상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해외 나가 있는 20억 불 정도도 계속 쓰지 않습니까? 쓰면 계속 그걸 보충해 놔야 돼요. 20억 불만 좀 밑으로 내려가면 김정일이가 항상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우리로 말하면은 비자금은 불법적으로 마련된 자금 아니에요. 자기가 멀리 숨겨놓고 쓰는. 북한에서 김정일, 김정은 비자금이라고 하면은 거의는 합법적으로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일은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을 자기 사기업을 만들어 갖고 회장입니다, 그게. 그래서 공개적으로 쓰고 인민경제, 내각이 운영하는 인민경제는 이제 따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영어 전문가에서 북한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순위를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바로 작년에 미국에서 공개한 전 세계 지도자 재산 순위인데요. 자, 보십시오. 1위는 700억 달러를 소유한 러시아 대통령이죠. 푸틴 대통령. 자, 2위는 300억 달러를 소유한 태국의 부미폰 국왕. 자,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 50억 달러를 보유해서 8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놀라시면 네. 자, 더 놀라운 사실은요. 국가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국내 총생산 GDP 순위가 우리나라는 이제 10위권 내외인데 반해서 북한은 100위 안에도 못 든다는 사실. 정말 이건 너무 한마디로 어이없잖아. 잡히면 떡만 안 두게. 떡만 안 두게. 그만해. 근데 저렇게 40억, 50억 달러로 공개된 걸로 따져놓고 보면 저거는 다 밝히지 못했으니까 뭐 아무리 밝혀봤자 뭐 10% 이상이나 더 밝혔겠습니다. 다 못 밝혔을 것이다. 그럼 더 하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 김 부자의 비자금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이제 72년도 김일성 생일이 60돌 때입니다. 선물 주기 시작한 게 바로 이때부터거든요. 국가 사치 선물. 그게 바로 오마라는 시계를, 명함 시계를 김일성하고 생일 60돌 해가지고 이제 명함을 새겨서 줬는데 그때 간부들 중앙당 부부장 이상, 그다음에 내각 그 장관들은 장관급 이상만 군장 시계를 다 줬는데 호응이 최고로 좋았죠 그때. 그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총리고 뭐이고 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그때 조직부 일부부장 할 때인데 야 바로 이거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했던 그 비자금을 축적하기 시작했던 거죠. 비자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집에서 그 엄마가 떡 절고 있잖아요. 떡 처먹는 거 고춧가루당 뻗는 거 절고. 그거 녹슬까봐 기름 발라서 싹 독뚜껑에다 엎어놓으면 동생은 절구통 갖고 나가고 나는 절구공이 갖다 학교에서 파철내라 뭐내라 하니까 아버지 교시 말씀 무슨 학습하는 학습가짜 다 파지 파철로 다 받쳐요. 그러면 엄마들이 또 딸딸이 끌고 학교 오는 거예요. 물건 찾으러. 엄청 별게 다 와요. 아버지 넛구름 밥사발까지 다 와요. 학교에 별거 다 걷어가요. 그거 받쳐야 되니까. 예. 제가 학교에서 꼬마 담당 위원 해갖고 이런 거 다 받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꼬마 담당 위원은 그냥. 근데 막 학원모 같은 것도 걷어요. 그러면 애들이 진짜 신발 밑창까지 뜯어가지고 가져오거든요.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5시 되면 주민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빨리 충성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하고 막 선전을 해요. 그래서 성의를 따오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 무역회사에다 팔게 되면 엄청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근데 송이버섯을 비싸게 팔게 되면 깜빵 가요. 그러니까 네, 나라에다 싸게 받쳐요. 그렇게 고생했었던 고사리와 송이버섯은 나중에 시계로 바뀌어서 당간부에게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북한에 지금 말씀하시는 말들이 참 이게 실감 나는데요. 북한은 외화벌이 하는 그 수단이 단순합니다. 제일 큰 외화벌이는 인민무력부, 이경제위원회가 하는 무기 판매입니다. 미사일, 대포, 탱크. 그 아프리카하고 중동에서 쓰는 무기, 장비, 탱크, 뭐 소총 이런 것이 60%가 북한산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그 무기 팔아가지고 외화 들어오는 것이 제일 크고 다음 하나는 종무원에서 뭐 시멘트 팔고 마그네슘 팔고 뭐 기계 같은 거 팔고 해서 들어오는 거 있고 이렇게 민간인들 요거 충성의 외화벌이라고 막 동원해가지고 고사리 심지어 고구마 줄기까지 다 걷어가는 거. 요게 대체적으로 노동당 요거 외화벌이가 요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이렇게 국민들 피를 다 뽑아서 만든 이 돈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김 부자의 비자금 어떻게 관리하는지 화면 보여주세요. 김 부자 비자금은 네모에서 관리한다. 새마을금고. 요새 김여정이 너무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김여정이 다 관리하지 않을까요? 진짜 좋겠다. 김여정이 뭐 김정은의 이미지 메이킹서부터 모든 거 북한을 뭐 총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가족들. 집에서 관리한다. 집에서. 집에서. 김부자의 자기들 집에서 거니까. 관리한다. 스위스에서. 뭐 이런 게 아닐까. 저는 김광진 선생님이 관리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과연 뭘까요? 39호실에서 관리한다. 39호실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네. 이 39호실이 김부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이제 직접 운영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제 39호실이 내각이나 당이나 이런 어느 기관에서도 손을 대지 못하는 성역으로 분리된 곳이라고 합니다. 북한 내에서 비밀리에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많이 쓰이고 이제 이거를 충성의 자금을 조성하거나 이제 뭐 외화 상점 운영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이걸 자금을 모읍하는데 결론적으로 39호실은 뭐냐면요. 김부자의 비자금을 전담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중앙당에 38호실이랑 39호실이 있는데 38호실은 김정일이 자금을 관리하는 곳이고 39호실은 김일성 자금을 관리하는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39호실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충성의 외화벌이를 조직 지휘하는 것이 39호실입니다. 39호실이 중앙당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도당에도 있어요. 도당 39호실, 군당에도 있습니다. 군당 39호실. 중앙에서부터 군까지 다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게 39호실. 내가 돈도 39호실에서 벌고 또 저축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도 39호실에서 하고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39호실은 실장이라고 안 하고 39호실 부장이라고 합니다. 전일춘이라고 39호실 부장. 그리고 제1부부장이 있어요. 제1부부장. 임상준이라고 제1부부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전일춘이보다 더 가깝게 지내요. 김정일하고. 제가 그 93년도에 임상준 부부장 방에 가니까 김정일이하고 그때는 핸드폰이 없지 않습니까? 김정일이하고 통화하는 직통 전화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39호실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큰 부서입니다. 당중앙에는 한 개 부하고 똑같아요. 조직 지도부처럼 큰 부서입니다, 이게. 그 쉽게 이해하면은 자본주의 세계에 돈을 유치하기 위해서 생겼는데 지금 돈 유치가 잘 안 되니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외화, 호텔, 백화점 이런 서비스 기관들을 통해서 달러 벌이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의 베이징이나 뭐 어디 가서 먹는 식당 있잖아요. 북한 식당. 그러니까 외국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베이징에 쭉 나와 있죠. 근데 39호실에서 나온 식당들은 그 특이하게 그 이름을 답니다. 무슨 뭐 평양, 모란 이렇게 다는데 모란이라고 하면은 실례를 들어서 평양시 봉사천국 소속 식당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속 기관들이 다 틀려요. 그러면 많은 돈을 관리하시고 또 그중에 이제 진짜 출처가 불분명한 검은 돈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좀 슬쩍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 90년대 초에 비리 군관 장군들이죠. 17명을 갑자기 압수수색했어요. 김일성 지시에 해가지고. 그 장군 집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제일 달러가 적게 나온 장군이 10만 달러예요. 이러고. 그러니까 장군들 그렇게 뇌물도 받고 원래 당에다 바쳐야 될 돈을 또 삥땅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네. 보위부가 이제 감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감시해도 그 비리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걸리면 뭐 그 심하면 최고 뭐 30몇만 달러까지 나왔거든요. 그때 자료를 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김일성이가 50만 달러를 외국에 가서 빌려오는 사람은 공화국 용칭을 주겠다 그랬어요. 나라에 너무나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인민군 장군이 그렇게 30만 달러씩 자기 집에 현금으로 감춰놓고 줬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건 더 말할 여지도 없는 거죠, 그거는. 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외화벌이는 교화벌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북한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 달러 많이 버는 사람들, 이 뭡니까 착복한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나. 90년대 고난의 행군의 군부대들도 외화벌이 많이 했습니다. 91훈련소 수도방어사령부 이제 문학이제 소장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이중용칭호를 받았어요. 2개. 용칭호를 2개 받았는데 어느 날 하루 딱 잡혀가서 이제 또 처형됐죠. 처형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달러를 자기가 착복을 했다. 그러니까 영웅칭호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내 돈에 손대면 사정 없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그냥 꼬마하게 이러고 소소한 거 안 하면 그냥 사상투쟁이 됐다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건데 저런 사람들은 온갖 불을 다루다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많이 만지는 직업이니까 이게 유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범수여서 책을 읽어봤는데 깜짝 놀랐던 게 거기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상위 1%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생전 강내밥도 못 먹어봤더라고요. 저희는 근데 원래 강내밥 평소에 먹는 게 강내밥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용소 가도 뭐 그냥 강내밥 주네 이러거든요. 물론 그 노역은 먹던 거 주네. 그렇지. 근데 노역은 물론 죽을 만큼 힘들지만 먹는 건 비슷하니까. 근데 그 1%는 이걸 어떻게 사람이 먹나 이렇게 썼더라고요. 왜냐면 입이 너무 깔깔하고 이래서 이게 살아온 게 다르니까 이 사람들한테 더 큰 배로 고통이 되겠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되게 어이가 없었던 게 저희 집에 육군단에서 전군 기자하던 사람이 장사하러 자주 왔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물건들 가지고 두만강가로 와서 중국인들한테 팔면 엄청 많은 이득금을 챙기거든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그 물건이 송이버섯인 거예요. 저희가 송이버섯을 따서 올려 보낸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뭐 군인이 기자가 가서 송이버섯을 캘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낸 거를 그대로 갖고 내려온 거죠. 근데 보니까 은하랑 마주 앉아서 송이버섯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우리가 캐서 올려보낸 송이버섯이랑 너무 닮은 거예요. 되게 억울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우리 건데 올려보냈더니 이런 생뚱맞은 기자가 가지고 와가지고 판다는 거잖아요. 김 부자만 욕할 게 아니라 김 부자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때려부숴야 난 아니야. 난 먹었어. 김철웅 교수. 제가요. 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인데 신고가 들어가서 가택수색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집 다 뒤졌는데 물건이 안 나온 거예요, 달러가. 근데 신고는 했으니까 있다 하다가 보유한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야 우리 목숨을 그냥 내놓고 초상화 따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초상화. 김정일하고 김일성의 초상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대장이 목숨을 걸고 초상화를 땄어요. 근데 거기 초상화 사진 엄청 얇게 넣고 다 달러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졌는데 정말 동네에서 안 됐다 이런 말을 안 했고 쌤통이다. 사람들한테 너무 못되게 굴어가지고. 돈을 떼먹는 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89년대 정치범 수용소에 잠깐 갔다 왔어요, 저도. 3년, 아니 1년 6개월 갔다 왔는데 아니 그때는 내가 대주할 때니까 뜯어먹을 것도 없어. 그냥 별 뜯어먹는 거지. 그런데 1년 6개월 갔다 왔는데 그 외화벌이 하는 사람들 내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때. 25청국장, 그다음에 재정경유 부부장, 39호실 부부장. 같이 보던 사람들이 좀 없어졌어. 그래서 내 출장 가고 내 좀 간다 했더니 18호 관리소 혁명가 딱 가보니까 거기 먹자고 하더라고. 몇 명이 왔냐면 50명. 왜 그럼 수용소에 보내냐면 여기 간 건 누구도 모르잖아요. 다시 쓸 사람들이니까 쓸 사람은 거기 보내고 못 쓸 사람은 아니지 교화소. 그냥 그 재판받고 교화소 보내고 넌 이제 끝장이야. 그냥 교화 받고 3년 있다 나오면 지방에 추방되고. 나 왜 갔냐 간단히 말하면 그 우리 부대장 그러니까 우리 사령관하고 정치원하고 싸움하는데 내가 거기 희생물이 돼서 간 거예요 사실은. 북한에도 이 파가 상당히 많죠. 우리 교수님은 뭐 잡수다 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난 그때 대좌였으니까 정치보위대학에 연구실장했기 때문에 뭘 잡수다가 뭘 먹고 간 건 아니고. 근데 네. 거기 수용소는 일반 인민들이 간 거랑 좀 대우가 틀릴 거 아니에요? 틀려요. 이제 내가 그 같은 말씀드릴게. 건, 예. 거기는 방침받고 간 사람들에 유자녀, 항일발산 1세, 2세돌 다 이런 사람들만 가지 나머지는 다 처형당. 이자들 다 쏴주게 다 그럼 잘 총살하고 먹나요, 하는데. 거기서는 그냥? 거기서 먹는 거는 처음에는 강내밥 줘요. 처음에. 아, 먹긴 먹구나. 150g. 내 말 들어봐요. 150g인데 그거 안 먹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왔다 자기 위치로 가니까 거기 있는 관리소 안전원 보위원들이 뒤로 다 또기고 뭐 거기고 거기도 서고 아니 근데 그건 뭐가 현명하냐면 거기 이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걸 보면서 너는 당과 수령이 배를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나 봐. 이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봐라. 정신 차리라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현명하죠. 그래서 가는 거지 먹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교수님, 그 작년에 장성택 그 숙청될 때 저희가 들은 소문이 그 김정일 비자금에 관계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밑보여가지고 수천됐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 총살시키기 얼마 전에 중국 은행에서 정확히 한 10억 달러 정도를 인출하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동결을 해가지고 그걸 뭐 못 뺐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 장성택하고 그런 관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건가요? 아 맞죠. 이제 장성택이는 비자금이 어떻게 흘러들어가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빠끔하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관리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다 장악해가지고 모든 외화벌이라든가 모든 충성의 자금을 자기가 다 한 손에 틀어쥐고 북한에서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송이버섯도 1년에 한 300톤씩 일본에 수출했는데 송이버섯. 지금은 중국밖에 수출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홀값으로 팔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이게는 뭐 장성태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사주는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에다 홀값으로 팔 수밖에 없는데 그 돈을 몽땅 김정은이도 장성태한테 얻어 쓰다시피 하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보니까 열받은 거죠, 사실은. 얼마 전에도 유엔에서 각 어떤 인물과 기관을 선정해서 그들과 뭐 어떤 거래를 금지시키거나 감시하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윤형빈 씨가 그 블랙리스트를 입수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정말 개인적으로 만나면 저의 라이트 펀치를 한번 드리고 싶은 분들인데요. 유엔이 선정한 북한 블랙리스트 명단입니다. 명단을 잘 보시면요. 비자금 때문에 숙청됐다는 장성택의 이름이 첫 번째로 보이고요. 김정일 사망 시에 김정은과 함께 운구차를 호위했던 김영춘 그리고 좌성택, 우국렬이라고 불리면서 장성택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오국렬 이렇게 익숙한 이름들이 보입니다. 네, 유엔은 왜 북한을 상대로 이런 리스트를 만든 건가요? 김정일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가 나가서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장성택이라든가 오국렬이라든가는 오랫동안 김정일을 보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김정일 아버지가 가장 충신들, 아버지에 대한 충신들인데 장성택이를 죽였죠. 그러니까 장성택이를 죽고 나면 지금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자기 친척 중에서는 김경인데 김경인은 아파서 이제 못 나오고 있고 김여정이 아닙니까? 이제 리스트가 김여정이 반드시 올라갈 겁니다. 김경옥이 황병서 저거는 김정일이 죽기 전에 올랐던 리스트예요. 그럼 지금은 바뀌어지겠죠. 역시 여기서 쭉 보니까
역시 평양음대가 제일 명문은 명문이네요. 우리 이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썼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 쓰기만 했어요. 쓰기만 했어요. 우리는 쓰는 대학이야. 근데 39호시 실장 자녀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뭐 저 집은 또 그게 있어. 항해도 뭐 강원도 39호 실장 뭐 이런 식으로 도당에 있는 39호 실 중앙당이 아니고 도당에 있는. 아 예. 잠깐만요. 예. 근데 중앙당 재정경리부는 우리 밑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우리는 중앙당 재정경리부를 다칠 일이 없어요. 근데 자녀들이 지방에서 뭐가 가장. 근데 이 사람들이 2개월을 못 하더라고요. 자꾸 바뀌어. 이게 뭔 직무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돈을 다루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조금씩 뺏어서 그런지 아니면 어디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가족들도 가족 전체가 뭐 어디론가 없어지기도 같이 공부하던 그 음대에 있던 애들이 그렇죠. 같이 없어지는구나. 그냥 같이 공부하다가 쓱 데리고 나가서 그냥 안 보여. 근데 그건 돈을 관리하는 부서에 안 있기 때문에 39호실은 계속 송이버섯 파는 데가 그렇지. 39호실 지방, 강원도. 나 이제 송이버섯 못 먹을 것 같아. 예, 4조 원에 육박하는 김부자의 비자금, 예, 뭐 송이버섯을 팔아서 뭐 바쳐서 뭐 이렇게 모은다고 하는데 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 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모으는지 화면 보시죠. 김부자는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네모까지 동원한다. 아. 자, 정은필 씨. 애들까지 동원한다. 어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 정표 씨 얘기 아니에요? 저도 애들 아니요. 저는 그냥 제방용만 챙겼어요. 자, 윤영민 씨. 네. 먼 친척까지 동원한다. 그래서 먼 친척의 경조사까지 동원해서 외국에서 이제 그런 경조사는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네. 그러면서 그걸 좀 챙겨놓지 않을까. 정답 공개합니다. 김부자는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천재 해커까지 동원한다. 북한에 천재 해커가 있어요? 아 있겠지. 많지 않을까요? 천재는 많아. 무슨 천재가 있어요? 뭔 천재가 있어? 뭔 천재가 있어요? 근데 천재라 그러는데 나도 모르겠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인철 변호사님. 북한에서는 뭐 실제로 남한의 이제 그 게임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경우가 있는데 남한에서 인기 있는 리니 땡땡 뭐 땡땡 파이터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에 침입을 해가지고 게임 아이템을 이제 사고 팔아가지고 뭐 수십억을 벌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럼 남한 사람 이름으로 뭐 가입을 그렇죠. 하는 뭐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침투할 수도 있고 북한에서 남한 사람 이름을 개인 정보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아. 침투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그러면 개인정보 빼돌린 그걸 만약에 그 북한으로 가면 내 개인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할지 모르는 거네. 그 찾아서 뭐 고소도 못해 이건. 그렇죠. 그 60억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구상에. 근데 그 1인당 100원씩 인출을 하면 모른대요. 본인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그러니까 100억씩 이렇게 인출하는 그런 해커도 발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소액으로 이렇게 소액으로 들어가서. 티도 안 나니까. 꿈에 바라던 건데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100원씩 받으면 야 부자 되겠다. 생각하잖아요. 이건데 그걸 진짜 실현한 거네요. 옛날에는 그 막 옥류관이나 해당강 같은 데서 여성 종업원들을 내보내갖고 돈을 벌어왔잖아요. 외화벌이 목적으로. 근데 최근에는 젊은 해커들을 위해서 외화벌의 가장 주 목적으로 그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도 저도 이제 컴퓨터 수업을 했는데 지금 세대 맞게 따라가려면 컴퓨터를 배워야 된다고 해서 북한 안에서도 되게 컴퓨터를 권장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배웠어요, 그럼? 네. 아, 근데 저도 인터넷은 안 됐는데 그 이제 막 마우스로 뭐 하는 거나 이런 거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인터넷은 안 돼 결국은. 인터넷은 안 돼요. 서류 만들고 이런 거. 또 슬픈 얘기는 뭐 이런 해커 어쩌고 하는데 저 같은 저 개인적인 경우는 북한에서 컴퓨터를 딱 한 번 구경했어요. 인터넷은커녕 중학교 때 컴퓨터 구경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 무슨 수업 시간인데 학교에 아니죠. 학교에 이렇게 모델로 옛날 그 오래된 컴퓨터 있잖아요. 이거를 한 몇 개 컴퓨터라고 그러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그걸 한 몇 대, 한 학교에 한 4대, 5대 이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구경 한번 하고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그 수업이. 저희는 다 그랬어요. 저는 중국에서 처음 컴퓨터를 봤어요. 봤는데 그게 TV인 줄 알았어요. 근데 TV인데 이게 마우스가 있어갖고 그냥 그 1번 누르면 1번 그 뭐지? 채널이 딱 되고 2번 누르면 이렇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은 써요 컴퓨터? 네, 지금 잘해요. 어떤 목적으로 쓰세요? 요즘 이만갑 그 질문지 작성하는 북한 내부에서는 이 해킹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중국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이 우연하게
해킹에 성공해갖고 엄청난 정보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김정일한테 보고가 됐죠. 야, 이거다. 양성을 해라. 해서 어떻게 했냐면 국가적으로 컴퓨터 수재 양성 기지를 꾸렸어요. 우리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시험을 봐갖고 수재들 있잖아요. 수재들. 초등학교부터 다 모았습니다. 그 오래전에 했습니다, 이걸. 근데 지금은 거기서 자라난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죠. 수재들이, 천재들이 해킹하고 있습니다. 기지는 중국에 나왔어요. 그 해커 얘기 나왔을까 말이지. 북한에는 이 민간에서 자라는 해커들, 컴퓨터 잘하는 애들이 종당에는 인민무력부 전자정보국으로 와야 돼요, 거기. 지금 해커라는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는 민간에 이런 단위가 별로 없고요. 지금 그 컴퓨터 게임 무슨 국제 하더라고요, 또. 거기 나와서 북한 선수들이 1등을 해요,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아주 이상한 쪽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평화 시기에도 금융이나 이런 데 손을 대면은 무서운 사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신기했던 게 그렇게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서 그렇죠. 만든 친구들이 이제 해커 그러면 또 굉장히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아까 잠깐 내용을 보니까 뭐 리니 땡, 뭐 무슨 엔파이터 뭐 이런 게 가서 게임으로 돈을 버는 것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잘해야 될 것 같아. 우리는 PC방에서 다 그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 컴퓨터 해커를 만들한 게 아니고 북한은 이미 86년도부터 했어요. 86년도에 컴퓨터 일반대는 없을 때 39호시라고 김책공대 전자공학부의 수재들을 뽑아가지고 칠보기술연합회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그 컴퓨터를 가져왔냐면 IB라고 미국 컴퓨터 회사가 이미 중국에 들어와 있었어요. 86년도 그때. 그래서 중국 거를 구입에다가 최고급 컴퓨터를 가져다가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뭘 개발했냐면,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금 시대를 반 거예요. 김정일이가 보니까 이게 술만 먹고 다니는 건 아니더라고요, 걔네 보니까.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걸 개발하라고 해가지고 뭘 개발했냐면 게임을 몽땅 개발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저 그거 가지고 게임 장난도 많이 했는데 그 회사에서. 그걸 홍콩이나 마카오에다 이걸 개발해가지고 팔기 위한 업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해서 거기서 돈을 대주기 시작했어요. 홍콩에서. 그리고 이런 해커들은 지금 그게 더 광범위하게 돼가지고 윤하영 씨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한 달에 100원씩만 뽑아내면 한 계좌에서 이거 몰라요? 100원이 뭐 돈도 아니잖아요. 5천만 계좌면 한 달에 50억씩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요, 그날.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외화벌이를 하는 겁니다. 다도 뽑아갈 수 있겠다, 다. 이게 몇 명이 나면 한 2,000명 정도 가죠. 2,000명. 예. 그리고 정은표 씨가 네. 뭘 준비하셨다고요? 예. 제가 뭘 좀 준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바로 슈퍼노트라는 거예요. 슈퍼노트? 그건 우리 무슨 사우스 노트인가요? 슈퍼노트가 뭔지 아세요? 슈퍼마켓에서 쓰는 노트? 그러지 마. 노트북 같은 건가? 핸드폰인데 되게 센 거 아니에요? 핸드폰. 이게 헐리우드 영화에서 봤던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슈퍼노트는 초정밀 위조 지폐를 말하는 겁니다. 예. 북한이 바로 이 슈퍼노트를 이용해가지고 비자금을 엄청 마련을 한대요. 어느 정도냐면 작년에 그 100달러짜리 신권이 발급이 됐어요. 그 이유가 북한이 하도 슈퍼노트를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니까 좀 새로운 신권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려고 뭐 그 정도의 소문이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이게 슈퍼노트의 문제가 굉장히 지금 크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은 슈퍼노트, 그러니까 위조 지폐 본 적 있으세요? 저 가짜 달러 저도 여기 와가지고 뭐 저와 관련해 미국의 그 전문가들도 와서 이제 조사도 하고 그런데 참가해봤는데 제가 그 북한에 있을 때 보니까 인민무력부 그 적공국이라고 있어요. 남한을 상대로 적을 상대로 와해시키는 유언비어 퍼뜨리고 뭐 이렇게 하는 전문 이 부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금융 시스템 마비 작전이 있어요. 이게 그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저 가짜 달러. 그러니까 족성국에 대한 가짜 화폐를 대량으로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94년에 김일성이가 죽고 이제 고난의 행군을 하니까 막 어려워지면서 저것이 지금 사회로 많이 유포돼 나간 겁니다. 심지어 외교관들이 저 가짜 달러를 외거 행랑으로 수천만 달러를 옮긴 거예요, 지금 외국으로. 옮겨가지고 그 홍콩이나 마카오 이런 은행에다가 그 은행 직원들하고 짜고 그걸 입금을 시키는 겁니다. 가짜 달러. 그러니까 은행 직원들은 저 가짜 달러라는 걸 알죠.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네 은행 자산으로 잡고
$10,000,000 입금시켰다 하면은 $30만 공짜로 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유통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미국까지 흘러온다는 거란 말입니다. 저것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2차 대전 거죠. 때 독일이 실제로 이런 전술을 썼거든요. 독일이 영국이랑 싸울 때 영국의 파운드, 미국의 달러를 막 위조해가지고 거기다 경제를 붕괴시키려고 했는데 그런 걸 그대로 배운 거네요. 어떤 화폐는 기계 그 감별 기계 있잖아요. 거기 이제 통과하는 것도 있어요. 저 달러를 이제 왕달러라고 하거든요. 왕달러. 그러니까 이 초상이 크잖아요. 그 지폐 위조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감별할 수 있도록 표식을 남겨놔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저 한쪽에 띠가 있죠. 이렇게 딱 하면은 USA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글자를 하나 약간 삐뚤게 이제 프린팅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연번호로 쭉 나가 있죠. 근데 연번호를 고정을 자기네가 알 수 있게 고정을 시켜놔요. 그러면 지금 탈북 민원도 북한에서 위조 지폐를 사용해 봤어요? 네, 달러 위조되기 전에 더 위조했던 게 인민폐가 위조가 많이, 요거 돌기 전에 그게 더 많이 돌았거든요. 민간에서는 특히 이제 달러를 만지기가 좀 어려운 시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인민폐 위조를 본 적이 있는데 사용한 적도 있는데 제가 물건을 엄마 심부름해서 뭘 샀는데 가짜 돈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가서 화풀이 한다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밤에 좀 어둠이 깔리면 좀 분별하기 어렵고 이제 그 할머니들 있잖아요. 눈이 좀 침침하시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이제 쓰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일반 주민들도 그 가달러, 뭐 진짜 달러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화폐를 그 가달러를 중국 사람들이 또 요구를 해요. 왜냐면 그것을 중국이 갖다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진짜 달러가 100달러에 25,000원이라게 되면 가달러는 10,000원 정도에 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대량 사게 되면 더 싸게 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중국에 가져가서 또 그걸 또 진짜 달러랑 섞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북한은 저 권한의 의식이 각이 저 기업소 단위마다 정부에서 애초에 외화벌이 기구를 다 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부가 가달러를 장사할 때 이 강령처럼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외화벌이 하는 사람들이 해외로 이렇게 파견될 때 한 사람당 5,000달러면 5,000달러, 10,000달러를 가지고 들어가서 중국 돈으로 바꿔가지고 나오는 이런 지시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외화를 가져오면 자기들은 외화벌이가 되겠지만 그렇죠. 그 북한에서 통용될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그 이런 경우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내가 가달러로 위조 지폐로 뭐 물건을 샀어. 근데 거스름돈은 진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거스름돈도 가짜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 놀이하듯이 종이 돈으로 그냥 놀이하는 거잖아요. 부루마블이지. 네, 결국. 은행들이 한국에 와서 좀 좋았던 게 여기는 돈 받아갖고 하늘에 쳐두고 이렇게 뒤집어 보진 않잖아요. 맞아, 외국 가면 그거 많이 하더라. 네, 시장이나 외화상점 돈 바꾸는 데 가면 다 하늘에 올려놓고 뒤집어 아니 왜 보고. 나 여행 가서 나 혼자 여행 가서 돈만 내면 다 내 돈은 챙겨주는 거야. 아 진짜로? 자, 예, 다음 이렇게 주제 또 가보시죠. 예, 이렇게 각종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만들어진 뭐 위조 지폐나 뭐 여러 가지 비자금이 과연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화면 보시죠. 김 부자의 비자금은 네모에 예금되어 있다. 예금이네요, 뭐 예금. 어디 있을까요? 비자금 하면 스위스 아니겠어요? 스위스 비밀 금고. 스위스 어느 마을의 자금 금고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다. 정말 조심스러운데 아, 예. 안 밝혀졌지만 우리나라의 예금. 우리나라의 예금. 야, 이거 세다. 반전이다, 반전. 야, 이거 그래서 좀 무서운데? 그래서 해킹된 거 아니에요? 워싱턴 DC. 해킹하면서 빼간 거 아니야, 자기 돈을? 무서운데 이거. 정답 알아봅니다. 김부자의 비자금은 전 세계 30여 개국 은행에 예금되어 있다. 자, 우리 아라 씨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은행 몇 군데만 전 세계적인 은행 5군데만 좀 대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 은행이나. 아무 은행이요? 예. 일단 제일 큰 은행이 국민은행이고요. 자, 윤아영 씨. 네, 세계적인 은행 5군데. 나 진짜. 오늘 옷도 이쁘게 입으셨는데. 예. 모르지 나는. 동엽이 제일 크지 않나? 좋습니다. 자, 요거 한번 얘기 좀 나눠보시죠. 네네. 돈 세탁 규제가 심하기 전에는 그 스위스 은행에 넣었다가 이제 그 돈 세탁이 잘 되는 룩셈부르크로 옮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돈 세탁 규제가 너무 심해지다 그쵸. 보니까 이제 이후에는
그 유럽 은행 말고도 뭐 이제 일본이라든가 마카오, 홍콩, 동남아 이런 여러 은행에 분산 은닉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자기 은행을 못 쓰고 결국은 외국 은행을 좀 쓰게 되네요. 예. 혹시 은하 씨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세계 30개 나라에 거의 200개가 되는 은행에 지금 저축하고 있대요. 근데 이거 생각하면요, 저희가 이 돈을 준 거예요. 보통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반농민이 되거든요. 진짜 왜냐면 다 아시잖아요, 시켰잖아요. 농민이 되는 이유는 오전에는 학교 가서 공부를 해요. 근데 오후에는 학교 대신 농기계 있잖아요. 호미, 낫 이런 거 들고 산에 가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농민들이 막 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 그러는 게 아니라 매일 365일 방학만 빼면 다 그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편밭도 동원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 아편이 뭔지도 몰랐고 사람한테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어린 애들을 아편밭에? 네, 그거를 이제 국제사회 불법적으로 매매해서 비자금을 챙겼죠. 그러니까 저희가 도와준 거예요. 그런 얘기. 전 세계 30개국이라고 네. 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2003년 때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죠.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뒤숭숭하면서 이라크가 망하니까 뒤숭숭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쑥덕쑥덕 얘기하죠. 뒤돌아서서 조용히. 독재가 있는 곳에가 무너지면 우리도 위험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김부자들도 이렇게 어디 외국에 돈이 그렇게 많대, 비자금이 그렇게 많대. 그래서 만약 우리 이 나라에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 이 사람들은 지하에 이렇게 다 준비된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빠져나간대. 막 이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게 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중에 크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닌데 다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게 맞을 것도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나라 아니야? 왜 30개국에 그렇게 돈을 갖다가 그렇게 숨겨야 되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사냐고. 자기들도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간다는 뜻 아니겠어요? 아이고 자기 나라에 저기 입금을 해봤자 자기 은행이잖아요. 이자를 넣어줘봤자 자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자라도 받는 거 아닐까? 근데 이것도 문제야. 이제 30개국인데 어떻게 됐어 이제 막 피했어. 근데 가면 비밀번호가 너무 많은 거야. 강민도 교수님. 네, 그러니까 뭐 30개국이다 이렇게 뭐 정확히 뭐 30개국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나라 운행에 나가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나가 있는 나라가 스위스였거든요. 그래서 스위스 대사를 30년 동안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어요. 그 돈 관리는 그 사람 이름으로 해서 가장 김종일이가 그 신임했던 사람이 바로 스위스 대사였습니다. 이철이라는 이름도 쓰이고 이수용이라는 이름도 쓰이고 또 이철. 김철 이름 다 바꿔요. 그 자기 본명으로만 쓰지 않고. 오스트리아에도 나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일본, 홍콩, 마카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 예치시켰다가 필요한 물자를 사올 때 북한에서는 직접 돈을 보내면 미국이 연준에서 비준을 안 해줍니다. 사인을 안 해주면 나갈 수가 없어. 결제가 안 됩니다. 이게 달러는 미국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나가면 다 노출되니까 이런 나라들이 예치시켜 놓고 거기서 직접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본에서 뭐 홍콩 가고 홍콩에서 일본 가고 이런 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 나라들에 많이 예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계 같은 것은 이제 북한에 자기네가 자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뭐 금융 국제시장에다 팔아서 이제 다시 달러를 버는 거예요. 네, 김영철 씨가 우리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네. 준비하셨다고요. 자, 제가 준비한 이 판넬은요. 자, 김부자 비자금 너 어디까지 가봤니? 너한테 비자금 맡길 수는 있겠니? 자, 일단 보시다시피 뭐 마카오,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를 슬슬 시작을 해서요. 자, 산골짜기에 달한 이유를 열르르르르. 네, 알프스의 나라죠. 스위스까지 또 갑니다. 네, 스위스를 거쳐서 이제 면세 지역인 모나코 그리고 최근에는요 버진 아일랜드까지 갔는데요. 특히 이 버진 아일랜드는요 중앙 아메리카 동쪽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서인도 제국 중 하나인데요. 영국령과 미국령으로 나뉘어지는 곳인데요. 이곳은 그 세금이 매우 낮고 규제가 거의 없어서 조세 피난처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다 옮겼어 이제 버진 아일랜드로. 근데 이 버진 아일랜드는 좀 생소한 지역이거든요. 네. 저기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페이퍼 컴퍼니가 많이 뜨지 않았습니까? 그 추적하다 보니까 북한에도 페이퍼 컴퍼니가 5개가 설립이 됐어요. 사치품을 사오는 건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저런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가지고 사치품을 들여오는 거죠. 뭐 여투를 들여온다든지 말을 수입한다든지 이런 걸 들여올 때는 저런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씁니다. 회사 실체는 없고 예, 실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마늘밭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북한에 원래 감춰놓고. 아주 이상한 회사가 있어요. 만경상사, 묘양상사, 실체 없어요. 이름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에 가면 만경상사, 묘양상사가 북한에서 가장 권위 있는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벤츠를 가장 많이 사가는 회사예요. 돈을 제일 많이 지불해주고 현금으로 딱딱 지불해주니까. 이 범죄자가 도피 행각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초기에는 유럽에서 많이 활동을 했죠. 유럽이 세계 금융 어느 정도 중심지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이제 노란 딱지 받고 어느 나라에서는 빨간 딱지 받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남아시아로 딱 도피했다가 또 다른 데 갔다가 이제 피난 다니는 거죠. 근데 그 세금, 조세 이제 피난처들 아주 영리한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은행을 택했던 거죠. 스위스 은행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주고 지금 미국과 이제 서방세계 독일도 지금 압력을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위스에. 이젠 그 하라는데 아직도 말 안 듣고 있어요, 스위스는. 어떤 은행은 하고 있는데 어떤 은행은 아직도 고객 정보를 노출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왜 미국이 저렇게 스위스 은행에다 강력하게 하냐면 바로 북한 돈 때문에 다른 데는 관심 없습니다, 북한은. 자기네 나라 뭐 사람들 이름 고명하면서 하지만은 실제는 북한 돈 아직까지 여기 얼마 들어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실제로. 추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아니, 그러면 그 어느 나라의 그 김부자의 비자금이 제일 많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직도 스위스가 제일 많다고 스위스.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함부로 뽑아서 돌릴 수 없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걸 뽑아서 다른 은행에 예치시키려면 노출되는 거죠, 이제. 아니 스위스예요. 왜냐면 스위스는 거기가 오픈되면 전 세계에서 빠질 돈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스위스가 제일 많이. 스위스로 하시죠. 네. 자, 아무튼 이게 뭐 이 정상적으로 한다면 검은 돈이니 비자금이 이런 말이 왜 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또 그 비밀스러운 이 돈. 다음 이야기는 뭘까요? 공개합니다. 김부자의 비자금은 네모에도 사용된다. 쇼핑 이런 건가? 북한의 비자금은 유흥자금. 유흥자금에도 사용된다. 본인들 비자금 사용하는 목적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양반들이 예, 윤영빈 씨는 유흥자금 사용하시고요. 저는 불우이웃 돕기에도 사용된다. 야 괜찮은데? 저를 그때 생각하니까 또 김부자가 불우이웃을 도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이인철 변호사님 사용처는 미래에 이혼할 때 이혼 위자료 해도 사용되지 않을까요? 그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그 거기서도 우리나라 방송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시청료에도 사용된다. 김부자의 비자금은 핵 개발에도 사용된다. 그래. 비자금으로 핵개발한다는 게. 핵 개발 자금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핵 개발도 비자금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라 씨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핵개발에도 사용된다. 네. 아라 씨 생각은? 핵 개발에 핵개발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아니요 사용된다고 나왔어요. 전제가 나왔어요. 그랬어요? 제가 그게 자, 되는 걸로 만들어 보세요. 뭐. 핵개발은 이미 국민들이 하잖아요. 국민들의 그 자금으로 하잖아요. 국민들 송이 캐고 콩나물 캐고 콩나물 캐요? 아무튼 그런 거 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핵개발하고 김부자의 자금은 김부자만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통일이 됐잖아야 네. 도망쳐야 할 거 아니에요. 도망치면 돈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이거 국적도 만들고 네. 가짜 여권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후손도 목에 그러면 살려야 되고. 진짜로 어느 나라로 망명하거나 도망갈 것 같아요?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닐까요? 뭐 어디? 하와이. 하와이 가면 가자마자 한국은 안 돼. 하와이가 어느 나라인지는 아세요? 아, 알죠.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김정은이 미국 가도 돼요? 그렇다고 한국 올 순 없잖아요. 한국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김정은이 탈북하면 대박이겠는데요. 좋습니다. 자, 이제 핵개발에도 이용된다. 이게 좀 아까 전제가 좀 있었으니까 이건 뭐 자금이라는 게 다 내 건데 예, 이용된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떠세요, 강명대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체제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무슨 통치자금 뭐 무슨 비자금이 뭐 어디에다 써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가 영원히 최고 통치자가 되려면
체제가 유지돼야 되는데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핵 개발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통치 자금은 모두 핵 개발에 들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한 핵폭탄 하나 만드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한 3억에서 4억 달러가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 약 한 20개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십억 달러가 이미 들어갔고 그 핵폭탄 하나를 실험하는데 4억 달러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씩 폭발했는데 지금 3개를 폭파 시험했으니까 한 12억 달러에서 한 20억 달러 날라간 거죠. 그리고 연구 개발하는 데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어요. 30년 됐습니다. 북한 핵 개발하기 시작한 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부자가 자기 재산이 많아질수록 그거가 잃는 거에 두려움을 느끼니까 그걸 안 뺏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강력한 무기. 그런 얘기. 자, 그러면 핵 개발은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 개발 사업은 6.25 전쟁 과정에 이제 이미 그 모스크바 대학 그 핵물리학과의 유학생들이 많이 갔고 그 사람들이 1차 졸업생이 56년도부터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진짜 좋은 사람들은 러시아에서 이미 핵무기나 핵발전소 개발에 참여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식 북한 쪽으로 거의 다 이주한 것이 70년대 중반까지 다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 지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58년부터 했다 그러면 이제 또 뭐 좀 오해가 갈 수 있는 그때부터 뭐 기술자 양성이나 뭐 핵물리학과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본격적으로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던 것은 1980년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보면 지금부터 한 30년 내지 35년 됐거든요, 북한이. 이제는 그 기간 동안에 만들어 난 거에 지금 한 20개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20개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개발이 완료가 끝났고 뭐 15,000km까지도 끝나잖아요. 자기네 기술이 아니고 러시아제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걸 모방해서 다 만드는 겁니다. 그걸. 15,000km면 미국 본토까지. 그렇죠. 그게 이번에 운하 3호 아닙니까? 인공위성 쏴서 성공했잖아요. 인공위성이라는 건 송충권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근데 그걸 탄도를 굴고 곡선을 구르고 날아갈 때는 15,000km에서 18,000km까지 나온다는 게 미 국방부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성공했고 이제 서용화냐 마냐 그거죠. 서용화까지 성공했느냐 아닌데 지금 미국이 추적하는 것은 서용화까지도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돈이 투자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남북관계 개선하려고 했던 것도 이제 돈이 바닥이 났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북한의 핵을 포기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북한의 핵이 이제 그 비자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세계 30여국에 있는 그 북한의 비밀 자금 같은 거를 동결을 시키면 북한이 핵을 못 포기할 그런 가능성도 있나요? 그렇게 되면 북한이 핵도 포기할 수 있고 북한이 김정일이가 손을 들 수 있는데 그게 상당히 복잡하답니다. 이게 국제 육학 관계를 볼 때 그렇게 쉽게 뭐 다 뭐 몽땅 동결. 미국에 있는 건 가능해서 미국에 있는 건 다 동결시켰잖아요. 이거 델타 아시아 뱅크은행에 있다는 거 확인되니까 이건 북한 거라는 거 딱 확인되니까 그때 그 동결시키니까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반발이 굉장했으니까 부시가 다시 풀어줬는데 그래 이게 상당히 복잡하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럼 그런 비자금들이 핵 개발 말고 또 다른데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될까요? 이자 이야기했듯 조금씩 뭐 마식령 스키장 건설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국제 특구 만들지 않습니까? 뭐 원산 국제 특구 만드는데 그다음에 해당화 물놀이장 만드는데 뭐 이렇게 경마장 생산 만드는데 자기 또 별장 이번에 성돈이다 별장 중추가 다 무너졌다는 소식 들으셨죠? 그거 최근에 만든 겁니다. 그 별장을 확장하고 크게 그 로드머니 갔던 그 별장 그 무너졌잖아요 이번에 지붕이. 네, 그런 별장 만드는데 이런 데다 쓰는 거죠. 야, 위성에서 찍었나 보다. 자, 휴양 시설입니다. 이게. 워터 슬라이드가 바다로 내려가나 봐요. 요트도 있고 북한 주민들 식량으로 돌아가야 될 그 비자금들이 뭐 핵 개발이나 아니면 그런 위락 시설 만드는 데 사용된다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최근에요. 북한이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서 외화벌이에 힘쓴다는 그 결과물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체의 내 조국의 세세기 사회주의 문명 대화기가 펼쳐지는 속에 거대함과 웅장함, 정교함과 기긴 영역이 조화되어 환상 세계를 방불케하는 대규모의 종합적인 문수 물놀이장. 아, 저게 좀 러닝머신 좀 엔지네요. 네, 근데 핵사진 볼링을. 이것도 맨발로. 어머나, 어머. 왜 넣었어?
워터파크. 예. 저 물놀이장은 누가 갈 수 있긴 한가요? 저희 관광객 유치하려고 만든 겁니다, 이 동명산. 예, 그런데 저걸 보면 관광객이 가겠습니까? 비키니 입고 수영복 입고 뭐 이거 타고 올라가는데. 수영복 입고 볼링은 좀 쪽쪽으로 드실 텐죠. 아, 북한에 어떤 구호가 있냐면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다 해요, 다. 내 결심하고 내 의지 상관없이. 상관없이 당이 결심하면 다 한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민들을 위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평양 시민들을 위한 거. 평양 시민도 못 가요. 교통이 이슈가지 교통이. 돈 있는 사람들. 아니 기차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기차 타고 기차에서 내려서 거기 가려면 60리, 70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거기?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유의를 즐기려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배가 고픈데 오늘 저걸로 오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힘든데. 저는 제가 했던 선전 문구가 생각이 나요. 어렵고 힘들지만 당에다가 손을 내밀지 말고 위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자유갱생 간고부대 혁명정신으로 살아나가야 한다. 그거 하고 설부 가셨죠? 그 전날까지 하고. 전날까지. 자력갱생으로 넘어가신 거네요. 모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모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아니 세계교육이 너무 무서운 게 이 당이고 말투를 들으니까 네. 정말 모에서 유를 창조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게 막 소름이 끼치고 두근두근해요, 심장이. 세계가 붕괴되지 않은 이유도 어쩌면 이 선전선동을 또 무시해요. 지금도 벌렁벌렁한다니까. 2012년에 그 김정은이 6억 달러를 넘게 사치품 수입하는데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2배 썼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이제 탕진하고 있죠. 그 북한의 이제 엘리트들, 관료들, 그다음에 인민들도 얘기하죠. 한 1억 달러 정도 풀면은 뒤집어 쓴다 그래요, 북한이. 부족한 식량을 다 사는데 거기 한 4배 정도 이제 사치품에 탕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 믿지도 않았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내 새끼 굶어 죽는 정도에 있으면서도 당비를 꼭꼭 바쳤고 거리 곳곳에서 막 전염병 죽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너무 막 억울하고 분하고 북한 사람들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어요. 제가 그 대한민국에 와서 국정원에서도 이런 김일성이 그 부자에 대한 거 책을 보면서도 믿지도 않았어요. 이 남조선 사람들이 아주 우리 장관님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이 아닌 걸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있다고 믿지도 않으면서도 그걸 흥미 삼아 봤어요.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책을 봤는데 야 정말 이 모든 것이 너무 막 억울하고 분하고 제가 그 군사복무하면서 입당해가지고 당비를 꼭꼭 바쳤고 그 당비가 지금 김정일이 그 비자금에 다 들어갔고 꽃제비 생활하면서 내 새끼 굶어 죽는 정도에 있으면서도 당비 바치는 날에는 찾아 들어가서 세포비사한테 당비 바치러 갔던 그런 일도 생각나요. 새끼들한테도 못 먹이면서도. 그런데 그 당비들이 이렇게 험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런 말이 있어요. 걱정이 없어서 걱정인 나라, 그리고 아이들은 이 나라의 왕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아이였는데 진짜 내가 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문 열고 나가면 진짜 아이들이 땅바닥에 떨어진 그 음식물을 주워 먹고 거리 곳곳에서 막 전염병 그리고 허약 걸려 죽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근데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자꾸 왜 그런데 의심을 안 하는가 하는데 뱃속에서부터 그런 세뇌 교육을 받으면서 컸으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전 정말 남한이 와서 북한의 저 진실을 알게 된 다음에 정말 나중에 통일이 되면 금수산 기념궁전에 두 시체가 있잖아요. 정말 꺼내서 북한 사람들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어요. 예, 본인의 재산 순위는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8위면서 북한 현재 재정 상태는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겉을 자꾸 치장하는 게 속은 골고 그리고 썩고 있다는 건 김정은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다시 경제 제재 풀려가지고 송이버섯 넘어오고 고사리 넘어온다고 해서 이거 마음 편히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만나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